국내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범죄, 교제살인입니다. 2023년 기준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피의자 778명 중 71명이 현재 혹은 과거의 연인을 대상으로 일으킨 범죄이며 그중 29명은 목숨을 잃었고 52명은 미수에 그쳐 살아남았습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발생된 살인사건 신상공개가 되었죠. 장제원. 울산에서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 장영준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초 충격적인 소식이 국제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직접적인 공식적 법률이나 혹은 신상공개의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강력범죄자의 얼굴, 실명, 연령, 국적 등 신상정보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국적의 남성 또한 신상공개가 되었지요. 도쿄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한국 국적 나이 30세 이름 박용준 혹은 박영준. 김원 사건 파일, 도쿄 세타가야구 살인마 박용준의 계획범죄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일본 현지에서 제보를 많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본어 능력이 좀 부족해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이 이후 추가되는 내용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로 함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신상공개가 되면서 이름에 대한 혼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가탁 하나로 적힌 글씨가 발음상 우리나라 발음 여 발음이 없어서 전부 요 발음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름이 영준인지 연준인지 혹은 용준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한국인 가해자, 한국인 남성 가해자, 한국인 여성 피해자, 근데 일본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한국 재판을 받는 건가? 왜냐면 이 가해자 또한요 묵비권 행사 중입니다. 나 한국으로 보내달라고요. 왜 굳이 한국에 자꾸 오려고 하는 걸까? 법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을 해서일까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외부에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일본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 여성과 박 씨는요 2024년 10월경 일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어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서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함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 손가락질할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관심 분야였죠.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과 한국에 거주하는 박 씨, 장거리였지만 2025년 4월 이들은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박 씨는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방문은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2025년 8월 23일 박 씨는 일본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미나토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요, 그 집에서 며칠간 머무는 계획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장거리 커플, 그리고 일본에 가서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있었던 것, 거기까지 보통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약 6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9일 피해 여성분이요 근처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새벽 3시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3시에 그 일이 신고가 있기 몇 시간 전에 박 씨와 피해자는 이자카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분은 박 씨에게 헤어지고 싶다, 그만하자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격분했던 박 씨는 피해자를 두고 혼자서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좀 첫 번째로는 아니 딴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자기 집에 가면 좀 꺼림직하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그것도 문제죠. 근데 피해자분께서는 꼭 그 문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집으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폭력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신 겁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이유이기도 했지요. 8월 27일 박 씨로부터 얼굴과 배를 폭행을 당하고요. 어깨를 강하게 움켜줘서 멍까지 든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에 이야기를 했죠. 일본 경찰은 우선 박 씨의 이야기, 서로 어떻게 보면 삼자대면이었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신고 접수가 직접적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얼굴과 배를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증거가 없고, 어깨에, 특히 왼쪽 어깨에 멍이 있었던 건 확인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건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분께서는 그냥 헤어져 달라, 집에서 나가 달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경찰은요, 박 씨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구두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박 씨는 한 가지 서신을 씁니다. 이걸 일본에서 상신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뭐 진술서 같은 건가라고 생각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상신서의 정확한 뜻은 상부에 보고할 내용을 적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형사사건적으로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죄를 졌던 피고인이나 그 관계자가 스스로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에 보고를 하는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접근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라는 글을 쓰고,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놓은 거죠. 그거를 쓰고 경찰에 보내주고 그렇게 신고하지 않은 채로 집에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께서는 집에서 나갔고 이제 집에 간다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본 경찰은 여기서 그냥 보내진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귀국해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사카 관광하고 갈 건데요. 자기가 오사카를 관광하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본의 입장에서도요, 박 씨를 강제적으로 시킬 만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뭐 신고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따라서 일단 자기가 오사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너 기차 타는 것까지 볼게 라고 해서 도쿄역까지 함께 동행을 해 신칸센을 타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떠났죠.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아, 딴 데 가고 좀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리턴이 시작됩니다. 우선 경찰은 이 사실을 피해 여성분께도 얘기합니다. 같이 갔고 신칸센 타는 거 봤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집에 있지 말고 지인의 집에 있어라 라고까지 조언을 하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했죠. 하지만 박 씨는 오사카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돌아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박 씨의 행적은요, 바로 다음날 다시 확인됐습니다. 다음날인 8월 30일 아침 110에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요, 바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원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아니, 얘기했잖아, 이 사람 확인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 또 왔다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죠. 봤더니요, 진짜 박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이때 두 번째로 붙잡은 겁니다. 무려 이틀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분명 상신서까지 냈습니다.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해서 일본 경찰은 더 강하게 하죠. 너 출국해. 이젠 출국해야 돼. 너 이거 다시 돌아 안 돼. 거짓말한 거니까. 강제 추방은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상신서를 썼고 너가 출국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제 그냥 가라. 그래서 한국행 티켓까지 끄는 걸 보고 경찰은 거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함께 이동까지 했던 거죠. 바로 나리타 공항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경찰은 밖에서 지켜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들어간 거니까요. 티켓도 샀고. 자, 그렇게 일본 경찰은 조금 더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귀국편을 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분리를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두 번째 돌아 나옵니다. 보안검사장에 들어가고 30분 후에 항공 취권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약 15분 뒤에 걸어 나오죠. 45분입니다. 자,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방식은 써봤는데 이걸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충동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분명한 건요. 너무나도 계획적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위협을 느끼고 제발 분리만 해달라, 귀국시켜달라라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그 적절한 대응들을 해냈고 보안검사대를 통과했으니까 출국했을 거야라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언제랑요? 기차를 탔을 때랑 똑같죠. 사실 일본 내 현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비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아니 이게 신칸센을 탔을 때도 그랬는데 그 출국한 거 끝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었어야지. 그거를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갔겠거니 하고 와서 아니란 판단을 해서 결국 이 비극을 막지 못한 거다 라는 비판적 언론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요, 알고 계신가요? 가장 안타까운 건요, 피해자분께서는 안심했을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출국했다, 그리고 보안검사 통과했다, 그리고 그 안에 좀 있다가 우리가 돌아왔다, 간 거다. 그런 피해자분의 생각은요, 아 드디어 한국 갔구나, 이젠 뭐 내 주변에 안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헤어졌고 이제 끝난 거구나 라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상, 경찰의 예상, 피해자분의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박 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호텔을 예약합니다. 8월 30일, 8월 31일 호텔에 투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사건 발생은 9월 1일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요, 저도 현지 기사들의 내용들을 봤는데 한 일본 패널 한 전문가라는 분께서 피해자분이 한국 국적이신데 일본에 영주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의류 판매업을 신고하시고 일을 하시던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월 1일 그 날짜는요, 그 어페럴 브랜드 관계를 해서 모델, 스타일리스트,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트가야구 노자와 이가에 있는 2층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브랜드 옷 촬영 그 일정이 있었던 거죠. 오전 11시경부터 촬영은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이외에 모델도 있었고 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계셨죠. 저희도 내용들을 좀 제보를 받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그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촬영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들이 있죠. 모델분께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 다시 하고 이제 매무새 다시 다지고 이런 시간 동안에 관계자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짧지만 10분, 2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당시에 촬영을 하다가 오후 1시경쯤 피해자분께서 잠깐의 휴식 타임에 1층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다른 관계자들은요,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 잠깐 1층에 나가서 쉬러 나갔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아주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싸우는 듯한 소리였다고 하죠. 바로 밖에 나가 휴식을 취하시고 있을 때 공격을 당한 겁니다. 바로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요, 피해자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한 씨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CCTV가 확인이 됐습니다. 도주하는 CCTV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공격을 가한 뒤 도주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상하이의 옷을 입고 있었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박 씨는요, 오전 8시 15분경부터 그 스튜디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려 5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공격을 못했습니다. 11시쯤에 스튜디오에 올라가는 걸 보셨죠. 여러분도 함께 보셨죠. 얘기를 들으셨죠. 박 씨도 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오기를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린 것, 그게 5시간이었죠. 자, 그런데요, 그의 행적조회에 대한 부분은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일 오전 7시 30분경에 자신이 머물렀던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현장에 8시 15분쯤에 도착을 해 5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그런 일을 저지르고 9월 1일 날 사건이 발생했죠. 8월 31일 날은 뭐 했을까? 8월 31일 뒤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31일인지 9월 1일인지를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8월 31일 날 미리 가서 현장 확인하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었죠. 현장에 구급대원까지 빠르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하셨죠. 당시에 목격자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2층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비명소리만 듣고 내려갔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그게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목격자가 계시긴 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공격 사실을 보았고, 범행 직후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국도 246호 방향으로 도주했다라는 신고도 확인된 거죠. 하지만 경찰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이었거든요. 누구죠? 박 씨입니다. 박 씨의 출입국을 확인해봤는데 이 새끼 안 나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엊그제 갔잖아. 근데 안 갔잖아. 출국을 안 했던 거죠.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범행 후에 택시를 타고 오후 2시쯤에 하네다 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매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3터미널 쪽에 이제 국제선이 출발하는 3터미널 쪽인데, 그쪽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2터미널 쪽에 있다가 3시가 지나 3터미널 쪽으로 이동, 그리고 오후 4시 50분경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화장실 근처에서 검거가 됩니다. 일본 경시청은 출국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판단, 빠르게 나리타 공항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다가 수사원 전부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국길 앞에서 지켜보면서 용의자를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박 씨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국 쪽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있었다. 도주를 시도한 겁니다. 바로 한국으로 말이죠. 현재 박 씨는요, 살인 혐의로 9월 3일 오전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비권, 나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게 박 씨가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항에서 연행되는 모습을 함께 보셨죠? 이때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때 박 씨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피해 여성이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오늘 그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옷에 혈흔도 묻어 있습니다. 범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인데
알고는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만난 적이 없다. CCTV도 존재하고요. 자, 이게 짤막하게 기사로 나왔던 그 사건의 전말 부분입니다. 2번씩이나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왔고 그리고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분은 공격당하기 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셨을 겁니다.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분명 한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가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피해자분께서는요, 마음속으로는 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너무나도 끔찍한 공격에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박 씨의 이 끔찍한 범행, 사실 조금 왜 어떻게 이러지 싶을 만큼의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한 가지 의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장거리 연애였죠.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상한 집착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입국을 하고 나서 이런 폭행이 있기까지 며칠이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피해자분께서는 일단 분리에 대한 조치를 요청을 하셨고, 하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박 씨는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경찰을 2번이나 따돌립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박 씨의 말, 한국으로 보내달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도 들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일본의 형사 관할권은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 발생지 국가에서 재판권이 행사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본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가해자나 피해자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의 형법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 피해자의 국적이 한국인이던 영주권자던 시민권자던 상관이 없다. 일본 자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 씨가 한국으로 도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박 씨에 대한 조사를 확인하고 일본 측에서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검거 뒤 넘겼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따라서 뭐 영주권자다 이거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피해자분에 대한. 하지만 영주권이든 아니든 어쨌든 일본의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치밀한 계획적이었죠. 그리고 보복 목적입니다. 이 이별 통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보복으로서 그리고 계획적으로서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었죠. 분명 피해자분께서 사전에 도움을 요청했고 박 씨가 직접 쓴 글도 있고 그 모든 경고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분명 가중처벌에 대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사형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일본에 사형 집행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 형법 제199조 살인죄는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 법원 자체가 살인사건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과거 대법원 판례, 바로 1983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가야마 기준에 따라서 사형을 결정할지 말지를 따집니다. 해서 일본에서는 이 나가야마 기준이 사형평가의 기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범행의 죄질, 범행 중대성입니다. 두 번째, 범행 동기. 세 번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인데 그 잔혹성에 대한 여부고요. 네 번째는 결과의 중대성, 뭐 우리나라도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유족의 피해 감정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가 사회적인 영향. 일곱 번째가 범인의 연령. 그리고 여덟 번째 전과 유무. 아홉 번째가 범행 후의 정황, 뭐 도주, 반성, 사과,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 나가야마 기준 9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가장 극단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분명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중 처벌에 대한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경고를 2번이나 계획적으로 무시했죠.
그리고 며칠간 잠복을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사회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교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나라가 다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사회적 파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 묵비권 행사, 한국으로 보내달라. 나 만난 적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은 피해자 수에 기반해서 사형을 좀 대부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 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유기징역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기준입니다.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요, 그 형량이 예를 들면 30년 혹은 20년 이렇게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형기를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한국으로 추방됐을 때 한국 검사가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면 지나가겠지만 그 30년, 20년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국 법에서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재판을 했을 때 징역 30년형이 선고되면 10년 더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서요. 만약 무기징역이면 들어오자마자 다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도소보다 일본의 교도소가 훨씬 빡셉니다. 일본의 교도소는요, 과거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인권이 많이 깨져 있다, 인권을 많이 챙기지 않는다 라는 걸로 좀 유명한 데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씨요, 한국 오겠다고요?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일본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무기징역 선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별 통보에 분노해서 이런 끔찍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 일본도 한국도 전 세계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찐따입니다. 저급하고 비열하고 정말 악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거기서 평생 썩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정리하고 제보받았던 내용들이 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추가되는 내용이나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수정된 내용은 댓글에다가 같이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서 표출을 해야 되는 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는 굉장히 저급한 생각이라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존중했다면 헤어지자는 얘기도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더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이 인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씨, 박영준인지 박용준인지 박연준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일본에 썩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